포항 지진 발생으로 건물을 내진 보강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일정한 요금 체계가 없습니다. 표준 단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들을 상대로 특별 대출을 제공하거나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영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새 부원장 임명에 이어 오늘 임원진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연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근 증시 화랑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면서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외벽이 없는 필로티 구조의 위험성이 입증되면서 이미 이런 방식으로 지은 건물들을 내진 보강하는 방법과 비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일정한 요금 체계가 없고 내진 보강에 따른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내진 보강 방법은 탄소 섬유를 기둥에 바르는 방법, 기둥에 강판을 덧대는 방법, 기존 기둥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보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모두 강도와 강성을 높이는 공사 방법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기둥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추가되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쓸 수 없어 건물주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진 보강 비용은 천차만별, 3.3제곱미터당 2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에 이릅니다. 바닥 면적 132제곱미터 단독주택이라면 800만 원에서 많게는 2,40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크단 얘기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 단가처럼 일정한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작 공사는 기둥에다 하는데 평당 가격으로 받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진 공사는 보통 소형 건설사에서 하는데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에 세제 혜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내진 보강 공사를 할 경우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1년에 수십만 원가량인 재산세를 감안하면 인센티브로는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988년 국내 건축물엔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습니다.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이 해당됐는데 이후 기준이 점차 강화돼 2005년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내진 설계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지진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던 만큼 2005년 이전 지은 4층 단독주택엔 내진 설계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금융권이 포항 지진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 돕기에 나섰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들은 시중은행이나 카드사의 특별 대출을 지원받거나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당국이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금융권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융권도 일제히 피해를 본 기업 및 고객 돕기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포항 지역의 지진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고 2천만 원 이내, 사업자 대출 운전자금 최고 1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하며 최대 1%포인트대의 금리 우대를 적용합니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에 최대 3억 원, 개인은 3천만 원 이내에서 총 5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지진 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며 만기 연장 시 최고 1%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에 총 500억 원 한도의 특별 자금을, 개인에게 최대 2천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또 예적금 중도 해지 시 약정 이자 지급, 창구 송금 수수료 등 은행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카드사들도 피해 고객의 결제 대금 청구를 늦추고 대출 금리 할인과 수수료 감면 등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 신한카드 등 주요 6개사는 지진 피해 고객을 상대로 카드 결제 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해주고 이자 수수료 등을 30% 할인 및 감면해줍니다. 또 연체 중인 대금에 대해 3개월에서 6개월간 채권 추심을 중단하고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의 이자를 최대 30% 할인해줍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최영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새 부원장 임명에 이어 오늘 부원장부와 전문심의위원 등 임원진 전체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연내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시사했는데요. 금감원 최초 민간 출신 수장인 최영식 원장의 쇄신 작업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부와 전문심의위원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영식 금감원장이 부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진 13명 전원 교체를 예고한 데 따른 겁니다. 최영식 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 주 정도에는 인사를 마무리 짓고 금감원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간담회장에서 다음 주면 이 자리에 있는 임원들이 모두 퇴임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상황이 상황이라 조직과 후배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를 비롯해 금감원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만큼 환골 탈퇴를 위한 초강수를 선택한 겁니다. 임원진 전체가 한 번에 교체되기는 1999년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방만한 조직도 수술대에 오릅니다. 최 원장은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며 뭉칠 건 뭉치고 새로 만들 것은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핀테크 등 신분야는 새로 조직을 만들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조직은 줄이겠다는 겁니다. 최 원장은 감사원에서 많다고 지적했는데 늘릴 수는 없지 않냐며 전체 조직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처 독립 문제에는 다음에 얘기하자며 일단 뒤로 미뤘습니다. 다만 최 원장은 금소처가 독립해 감독기관이 둘로 늘어나면 금융사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신용거래용자는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우리 증시가 화랑을 이어가고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증권사의 신용거래용자 이자 수익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만 30개 증권사가 총 1,600억 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김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용자 영업을 하는 증권사 30곳의 3분기 총이자 수익은 총 1,66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분기보다는 11.4%,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서는 무려 19.4% 늘어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3분기까지 누적 기준 이자 수익은 4,548억 원인데 지난해 연간 이자 수익 총액이 5,124억 원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증가세입니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대우가 295억 원으로 수익이 가장 컸고 이나전 이자율이 가장 높았고 개인 고객 비중이 큰 키움증권이 242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용자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증시 화랑으로 신용거래용자 자체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코스피가 2250선을 돌파하고 이달 들어 코스닥도 770선을 넘기면서 신용거래용자 잔액도 현재 9조 3천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용자 증가의 원인은 증시 화랑뿐만이 아닙니다. 최대 15%에 달하는 신용거래융자 금리 수준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금리를 낮추자 금리 부담을 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더 빌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키움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의 3분기 신용거래용자 이자 수익은 금리 인하 전인 2분기에 비해 10%가량 증가했습니다. 연말부터 내년까지 증시 전망이 밝다는 점도 신용거래용자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코스닥 관련 증권사 보고서의 90% 이상이 매수 의견을 냈을 만큼 정부 정책 효과 등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집을 5채 이상 가진 다주택 보유자가 1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전국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 1,331만 1,000명 가운데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1,133만 2,000명, 2채 이상 소유한 경우는 198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주택자 가운데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대량 소유자는 10만 8,826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33%가량인 3만 6천여 명은 서울 거주자로 송파구가 5,2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가 3,615명, 서초구가 2,61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가 강남, 서초, 송파구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전체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4.5%는 집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1월에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8.35%로 작년 연간 상승률인 7.57%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재건축 단지에서 내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활 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 탓에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 들어 10월까지 9만 2,734건을 기록해 작년과 비교해 9%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출을 옥죄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펼치는 등 규제 강화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회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을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회장 등 관련자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수사진은 효성 본사의 총무 인사 등 부서와 관계사, 관계자 자택 등에서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4년 조 전 부사장은 노틸러스 효성,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을 통해 최소 수백억 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어제 설정액 100억 원 이상 펀드 기준 삼성그룹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38.85%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가 상승한 덕에 삼성그룹 펀드의 수익률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작년 말 180만 2천 원에서 16일 278만 9천 원으로 54.8% 상승했습니다. 삼성그룹 펀드 수익률은 코스피 상승률이나 다른 펀드들의 수익률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코스피는 작년 말 2026.46에서 16일 2534.79로 25% 올라 삼성그룹 펀드 수익률이 코스피 수익률을 13.8%포인트 웃돌았습니다. 또 해외 주식형 펀드를 비롯해 국내 주식형, 해외 채권형 등 펀드보다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석근 서강대 교수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는 달라진 금융산업 환경에서 필요하지 않으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오늘 금융소비자연맹과 최은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전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도 은산분리를 완화해 사후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완화에 따른 우려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하는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법인 대출금지,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발전하면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혜택이 예금금리 인하 등 16가지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이번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자사 차량에 대해 수리비 30%를 지원합니다. 고객은 자기 부담금 전액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커머스 티몬이 오는 12월부터 2인승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를 독점 판매합니다. 제품 가격은 1,500만 원대로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을 받으면 실구매가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입니다.
농협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무인 판매하는 자동 판매기를 출시합니다. 내년부터 보급될 예정인 가운데 판매 가격이 시세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기능 등이 탑재됩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아이폰 X의 온라인 예약 판매를 개시한 지 3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렸습니다. KT는 5분 만에 2만 대가 넘게 예약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X의 국내 초도 물량은 10만 대 수준입니다. 올해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덕수궁에서는 야외 프로젝트 전시가 한창인데요. 오늘 센스라이프에서는 덕수궁을 거니며 대한제국의 역사와 숨결을 느껴봅니다. 임진왜란 직후 선조가 머물며 왕궁으로서의 역사가 시작된 곳.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대외에 알렸던 곳. 강한 주권 의지를 표명한 이곳은 바로 덕수궁입니다. 아무래도 올해가 2017년이 대한제국을 고종황제가 선포한 지 120주년 되는 해라서요. 저희 국립현대미술관과 덕수궁 관리소가 함께 공동 주최해서 덕수궁 야외 프로젝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대한제국과 고종황제를 모티브로 작품을 구현했습니다.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9명의 작가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작가들이 한국 근대사 그리고 또 대한제국에 대한 어떤 연구와 자료 수집을 통해서 덕수궁 경내를 영상 매체 그리고 사진 다양한 것들을 비롯해서 현대미술로 꾸며놓은 그런 전시회입니다. 참여 작가들은 수개월간 덕수궁을 출입하며 덕수궁의 역사적 배경과 공간의 특성을 작가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대한제국이 12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현대 작가들도 근현대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요. 그걸 덕수궁이라는 어떤 장소 특정적인 전통 궁에 설치했다는 것이 좀 큰 의미가 있고 현장 설치에 특화된 그런 전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덕수궁의 입장에 처음 만나게 되는 중화전합 행각. 1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 근대 시기의 건물과 생활상들이 찍힌 과거의 사진을 찾아 아날로그 슬라이드 필름으로 풀어냈습니다. 여기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 음악감독으로 활약한 양방언의 음악이 더해져 청각과 시각을 모두 사로잡습니다. 덕수궁이라는 좀 고즈넉하고 역사적인 장소에서 관련된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덕수궁이라는 좀 역사적인 장소에 와서 대한제국과 관련된 작품들을 보게 됐는데 다시 와서 관람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빛을 내뿜는 책이 전시된 고종의 서재 덕궁전. 이곳에 전시된 작품은 고종황제는 서재에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물건을 두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제 왕들에 대해 기록한 사료집과 조선왕조실록 등 고종황제가 즐겨 읽던 서적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종황제의 침전이며 그가 승하한 곳인 함령전. 한쪽에는 불꽃이, 다른 한쪽에는 원자폭탄이 터지는 상반된 모습의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구한말 일제 강압 속 불면증에 시달리며 하루를 보냈던 고종의 심경을 이미지와 사운드로 표현한 영상작품입니다. 덕수궁 처음 왔는데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으면 더 자주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오니까 더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대한제국 이번에 120주년으로 이렇게 전시회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몰랐던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다 전시해 놓으셔서 시민분들이나 외국인분들도 오셔서 좋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7개의 장소에 각기 전시된 작품은 과거의 역사를 소환합니다.
특히 이번 덕수궁 전시는 낮보다 야간에 입장하면 설치 작품을 더욱 제대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쏟아지는 달빛, 그 아래 펼쳐진 궁궐을 따라 걷다 보면 빛과 소리로 물든 역사의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 작품에 대한 해설도 들을 수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1시와 3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1시와 3시와 5시 세 차례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11월 26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이번 주말 달빛을 따라 덕수궁을 거닐며 대한제국의 역사를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공기도 차가운데 하늘에 먹구름까지 잔뜩 껴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중부와 제주도, 남해안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도 10에서 30, 서울, 경기, 충청도와 경북 북부 5에서 10, 전남 해안과 전북에 5mm 내외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양은 많진 않겠지만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산지 1에서 3,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남부 내륙 산간으로는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비나 눈은 오늘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더 유입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예상되고요. 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역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주말 외출 시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이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5도로 대부분 지방이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아침 기온 강릉 0도 등으로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경북 북부와 전북은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아침 기온 전주 0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충남과 호남, 제주도로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지만 무척이나 추운 날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